지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네. 것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네. 한때 이제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얘기하면서 파팜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도 미담밖에 안 파도 나온다. 미담이다. 자,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파파의가 됩니까? 파도 의혹이 나온다. 의혹이 나온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또 해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네. 자, 추가된 내용을 먼저 이준우 대변인 설명을 들어볼게요. 모친 빌라 전세 거래 논란, 이게 상당히 좀 내용이 자칫 복잡하기도 하고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한테 자기 이제 김민석 후보의 모친이죠. 모친이 소유한 행운 빌라, 행복 빌라인가 행운 빌라인가요? 하여튼 빌라에 전세로 들어오겠는데 전세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들어온 건설업자에게 전세금 2억을 돌려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이 최초에 들어왔던 이 사람과 맺은 계약서도 없고 전세금을 돌려줬다는 그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를 이용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2019년 4월입니다. 2019년 4월에 김민석 후보, 그러니까 영등포가 지역구죠. 영등포에 지역을 둔 한 건설업자가 모친이 가지고 있는 빌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빌라에 들어가고 나서 딱 2달 뒤에 현재 김민석 후보의 부인이 다시 그 집에 전세로 또 들어와요. 그때는 2억 5천원 들어오죠. 근데 2억에 전세가 들어왔고 2달 만에 2억 5천에 또 전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자금 2억 5천 받은 것을 이제 처음에 들었던 사람에게 2억을 돌려주는 그 흔적이 없다는 거. 그게 핵심이 되고요. 혹시 이 2억 원이 불법 정치 자금이라면은 지난번에 지금 갭이 크게 나 있는 소득은 한 5억 되고 지출은 13억 되는 이 차이에서 한 7억 정도, 7, 8억이 어디서 소득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일부분이 2억 원이 혹시 이 전세 자금으로 받은 거기서 해결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세 자금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우리 사이다 정치의 다시 핵심, 3인 체제가 핵심 뿌리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인물. 강대규 이 진행자가 없는 동안 이준호 대변인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지만 절대로 안 된다고 네, 아유. 제가 강력하게 네. 방어를 했던. 여러분 다 보셨죠? 방어를 했던. 우리 배초님께서 2인 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대규가 이런 것을 우리는 이관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늦게 와서 인사하시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막 그런 날 있잖아요. 오다가 네. 차선 그 도로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날. 갑자기 또 왔는데 맞아. 엘리베이터 2개 중에 하나가 망가진 날. 그런 이게 걸- 모든 게 겹쳐가지고. 그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뭡니까? 공사다마. 자, 그래서 정말 등에 식은땀이 나도록 네네. 왔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좀 숨을 돌리고 계십시오. 네.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천구 목동 소재의 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장모님 아니고 어머니의 이 빌라는 잠깐만요. 빌라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빌라가 들어있는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빌라 하나입니다. 빌라 한 개. 한 호지 집. 한 빌라에 호입니다. 있는 한 집. 네, 정확하게요. 자, 근데 이 빌라의 공시 가격이 1억 6천만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빌라의 매매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매매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공시 가격이니까요. 네. 그런데 전세를 2억 이상 내고 들어왔다. 이거는 네.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거래보다 시장가보다 더 웃돈을 주고 들어왔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의혹이 첫 번째 드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가 김민석 후보에게 뭔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세금 실제 시장가에 있는 전세금보다 웃돈을 더 주고 들어왔던 게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첫 번째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의 빌라 전세 계약을 이 건설업자 이모 씨입니다. 네. 지금 이 건설업자 이모 씨와 한 가지만 질문하고 이제는 우리 강대규 진행자에게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자 이모 씨와
김민석 후보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민석 후보가 2001년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단법인이 I06 프로보노 코리아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건설업자가 바로 이 I06 프로보노 코리아의 임원으로 참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1년이니까 단순히 계산만 해도 2년이 25년 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분이 또 지역 건설업자입니다. 건설업자 그러면은 관계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수주하는 그런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서 김민석 후보와 오래 인연이 있었고 또 김민석 지역구의 건설업자이고 그런 상태에서 김민석 후보의 모친이 소유한 빌라의 전세로 들어갔다. 근데 그 2억을 김민석 후보가 받고 나서 김민석 후보의 모친이 받은 이후에 나갈 때 돌려준 흔적이 없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라는 거는 실제로 살기 위해서 특히 빌라 전세는 뭐 사무실도 아니고 그렇죠. 오피스텔도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살기 위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제로 누군가가 살았을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어떠한 회사의 용도로 썼는지 혹은 비즈니스의 용도로 썼는지 빌라에서 또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로 이용을 했는지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이용 안 할 거면 왜 계약을 왜 체결했을까? 전세 보증금을 왜 냈을까도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나 이 2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걸 뭐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계좌기로. 입금한 네. 입금증이라든지 네. 또는 이 사람이 계약이 만료돼서 나갔다면은 이 사람이 나간 데 대해서 이제 전세금을 돌려준 그 그죠. 정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부인이 2억 5천만 원에 다시 그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와 또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데 한 달쯤 후에 빌라에 전입 신고를 했고 1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는 김 후보자의 장모, 그러니까 부인의 어머니죠. 부인의 어머니가 네. 다시 또 2억 8천만 원 금액이 계속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모씨 사업자는 2억 원인데 그 다음에 두 달 이 뒤에 아내와 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는 2억 5천만 원에 지금 9천만 원이 뛴 금액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자연스러운 전세금의 상승세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 점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현재 최종적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김 후보자의 장모가 현재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증인 협상이 있습니다. 증인 협상을 할 때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 A 씨라는 분인데 이모 씨인데 이분을 불러서 우리가 실제 따져보겠다라고 지금 증인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으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김민석 후보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요. 해명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즉 본인의 재산 이제 형성 과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동문서답을 해서라도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 전세금에 대해서는 아예 해명을 안 합니다. 전혀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 건설업자를 불러가지고 실제로 2억을 줬느냐 그리고 어떻게 줬느냐 그리고 왜 어떻게 돌려받았느냐 실제 돌려받은 맞느냐 이런 것들 반드시 따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 I06 프로보노 코리아라는 단체는 무슨 단체인지 아세요? 글쎄, 저도 이게 사단 뭔가 기억이 같이 뭔가 좀 나는데 아이하고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색해봤는데 보니까 이렇습니다. 취약계층 교육 지원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이제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이제 아이들 찾아가서 네. 예를 들면 공부방 이런 거 있을 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진로 상담 이런 거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비영리 단체였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김민석의 또 다른 또 새롭게 나온 최근에 나온 의혹 한강 빌라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 보시고요. 한강 빌라군요. 한강 빌라. 제가 이제까지 이름 얘기 안 했군요. 제가 네. 행복 빌라라고 그랬는데 행복동은 행운 빌라라고 그래요. 한강 빌라 아닙니까? 한강 빌라 맞아요. 한강 빌라 그죠? 맞습니다. 네, 한강 빌라. 맞습니다. 제가 등기도 떼봤거든요. 맞아요. 등기 떼봤는데 등기에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는 전세권 설정에 대한 얘기는 등기에는 없었고 뭐 다른 얘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한강 빌라에 대해서 등기 떼봤고 예.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 시도해봤어요. 요즘에
그 전입세대 열람 신청이라 그래가지고 전에 있었던 전입세대에 대해서 열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그 계약을 미리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하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해도 못 받아냈는데 결국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전세 사기 방지용 플러스 빡빡하게 부동산 거래에서 빡빡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다가구 주택 이 빌라에서 내 전에 살았던 사람이 보증금을 다 받고 갔냐 안 받고 갔냐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문서화 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이 한강빌라는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뭐 인사청문회 때 우리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낱낱이 밝혀주길 바라면서 한번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기 전에 김민석 몇 개를 더 하고 넘어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좀 더 하도록 네. 하죠. 지금 이 주제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 주제 끝나고 나면 이제 검찰로 검찰 가는 하겠습니다. 네. 자, 김민석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채무 논란도 있습니다. 뭐 학위도 있고 아빠 찬스도 있지만 오늘은 금전에 대해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쪼개기 후원금 의혹은? 이거 쪼개기 후원금 뭐냐? 11명에서 1억 4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9명이 같은 날 전부 다 1,000만 원씩 이렇게 빌린 게 나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강신성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이제 김민석 후보의 후원회장인데 이 9명, 그러니까 강신성 씨 포함입니다. 강신성 씨가 나머지 8명을 모아서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각 1,000만 원씩 냈다고 하는데 자, 이게 같은 날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빌려준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읍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있고 이랬는데 어떻게 본인이 분신술을 쓰지 않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전부 다 돌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악수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서 양식도 매우 똑같다. 복사한 것처럼 똑같다. 그리고 사람 명의만 다르다. 그리고 이걸 강신성을 우리 나머지 8명 다 추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강신성 씨가 9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가 이 8명한테 명의만 빌려가지고 김민석 후보한테 후원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사실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이다.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이 강신성이란 분 같은 친구가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이분이 김민석 관련해서 예전에도 그 정치자금으로 같이 재판을 받았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법정에 나와서 밝혀졌던 게 뭐냐면 김민석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민석에 대해서죠. 김민석에 대해서 그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인가 어쨌든 그때 시기에 매월 450만 원씩 보냅니다. 그렇죠. 김민석한테 이 강신성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이제 가족이 갔을 때 매월 450만 원씩 보내고 또 아까 말한 그 아이보노 무슨 프로코리아인가 그 설립 단체도 김민석이 뭐 설립한다고 하니까 사무실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굉장히 금전적으로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 강신성이라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뭘 묻냐면 그래 그러면 이게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고 차용증을 쓴 차용금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전체 갔던 금액 중에서 뭐가 차용금이고 뭐가 그냥 증여한 거고 뭐는 그냥 준 거고 이걸 구분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금액이 간 거예요. 아까 말한 월 450만 원씩도 가고 뭐 이만큼도 가고 저만큼도 가고 뭐 사무실도 대주고 너무 많이 가니까 판사님이 그래 그럼 피고인 김민석 측 주장에 의하면 이것이 정확한 차용증에 의한 차용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럼 구분해서 이걸 딱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간신서 씨가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이거는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유죄를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 총 2억 5천만 원을 확정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린 거고 물론 제가 말한 건 단편적인 거고 판사님이 불법 정치 자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판결 이유를 썼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썼는데 지금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이거 검찰이 나를 표적 수사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 지금 검찰 해체 얘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결국 판단은 대법원까지 가는 판단은 판사님들이 증거 위에서 하는 건데 그 증인 신문하고 모든 걸 했을 때 이거는 사실 뭐 정치인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관계거든요. 일반적인 관계에서 누가 매월 450만 원씩 막 보내주고 그 450만 원이 여러분들 지금 환가 가치가 아니라 20년 전에 450만 원입니다. 20년 전에 450만이면 그 공무원 한 3, 4개월치 월급을 매월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이 그 11명에 대해서 차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알고 보니까 그 중에 9명이
이 강신성이라는 분의 관련자다. 1인당 1,000만 원씩. 그리고 어떤 사람 그 중에 일부는요. 네. 강신성 씨 회사의 직원입니다. 직원이고요. 자, 이렇게 1,000만 원씩 이제 빌려주게 되면 이자가 그때 2.5%라고 계약서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럼 25만 원인 거죠, 1년에. 그럼 25만 원을 김민석 후보한테 받았다는 것을 또 입증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자 받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나 이상한 것은 이분이 이제 돈을 이제 1,000만 원 빌려줬다는 사람이 김민석 후보에게 또 5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네. 500만 원을 그냥 후원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것도 그러면 이 후원자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김민수 후보에게 후원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보기엔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게 아까 말한 강신성 씨 회사의 직원입니다. 따라서 강신성 씨가 500만 원을 주고 이 사람 명의로 대신 후원해 준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1,000만 원 빌려줬었죠. 그리고 이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500만 원 추가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준 거죠. 애당초 처음부터 받을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독촉 상환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날 만기하고 날짜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만기가 7년째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상환 독촉을 안 했다. 그리고 김민수 후보도 내가 언제 갚겠다는 계획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총리 지명 대고 갚은 거죠. 대고 갚죠. 대고 갚도 이상한 게 뭐냐? 자, 대고 지명이 대고 나서 이후에 바로 한꺼번에. 자, 이것도 이상한 게 뭐냐면 이자도 안 이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가져왔냐? 이것도 물어도 답을 안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DSR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요즘에 대출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여러분 은행 대출을 좀 해보려고 노력해보면 알 겁니다. 첫 번째 담보를 요구합니다. 지금 김민수 후보 재산이 2억밖에 없죠. 담보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신용대출을 할 수 있죠. 하지만 DSR 지금 김민수 후보는 과거에 신용불량자 경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한꺼번에 이 1억 4천만 원 되는 돈을 어떻게 구해서 갚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법정 용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진실한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정 용어인데요. 진실한 채무가 아니면 국세청에서는 그거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이자라든가 또는 담보라든가 또는 이제 상환 그렇죠. 이제 계획이라든가 이런 또 계약서라든가 이거를 보고 진실한 채무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이거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김민석 후보는 진실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를 고발을 하고 수사에 들어갈 때 사안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지명을 안 당했으면 안 갚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0만 원을 2018년 4월 5일에 하루 안에 1억 4천을 빌려가지고 1,000만 원씩 쪼개가지고 14명한테 빌린 다음에 그걸 7년 동안 안 갚았는데 법정 이자를 민법상 따지면 이자 없는 채권이 아닌 이상은 무이자로 하지 않은 이상은 법정 이자가 연 5%예요. 그럼 1억 4천이면 연 5%면 한 520만 원 정도 1년에 늘어나면 그게 7년이면 또 한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4천을 빌려가지고 한 1억 7천을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되는 건데 물론 이자율을 낮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법정 이자 밑으로는 잘 안 합니다. 법정 이자만큼만 하던가 그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하고 하는데 정말 총리 지명을 안 당했으면 이 돈을 안 갚았을 거고 그러면 소멸시효 지나가지고 끝났을 것인데 누가 1,000만 원 빌려주고 돈 안 갚아요. 잠깐만요. 궁금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이 강대규 진행자가 오늘은 또 법조 관련 이슈니까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이 2018년 정치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강 모 씨로부터 이 부분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이제 소멸시효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지났네요. 202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황을 보면은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도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다들 못 믿으니까 아예 수사를 해라. 수사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있죠, 충분히. 세금 관련 문제도 가능하고요. 이게 증여야, 정치 자금이야, 대여야, 이 금전의 성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수가 있고요. 말로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국감 시즌 되면 유수한 공기업들이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조용히 의원실에 가가지고
저희 직원들 한 30명이서 10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게 바로 쪼개기 후원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쪼개기 후원이 그래서 나오면서 뭐 질의수를 낮추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돈이 가면 대가 없는 돈은 없다. 공짜 점심이 없는 거죠. 돈이 가면 뭐 문제가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 강모 씨를 불러다가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 네. 수사를 해보면 어떤 혜택을 받았고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충분히 네.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없으면 없었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죠. 강제 수사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사 청문회에서 그래서 오늘 증인 협상을 하는데 이 강신성 씨 그리고 아까 말한 지역 건설업자 이모 씨 이분들을 지금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전 부인도 지금 포함됩니다. 이자영 씨라 그러나요? 김자영. 김자영 씨 네. 굉장히 유명한 KBS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었고요. 전부 다 그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유명했냐? 한국의 케네디 부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젊은 이제 정치인 부부.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나왔고 학생운동부 출신이고 국회의원이었죠. 그리고 부인은 서울대 영문과를 나온 KBS 아나운서 출신이어가지고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 탄생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결국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하는 얘기 뭐냐? 지금 아들 국제고등학교 다니 학비와 코넬 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 학비를 전적으로 전 부인이 부담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혼했을 때 아이 양육비, 교육비를 한쪽이 담당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아이들에게 더 부담하면 더 부담을 했지 이렇게 좀 아예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김문수 후보의 말대로 전 부인이 전적으로 고등학교 학비와 그 많은 학비 한 학기에 수천만 원의 학비와 그다음에 코넬대 1년 학비 1억인데 1억 플러스 미국 생활비 그럼 1억 5천 8천 되겠죠. 그걸 정말 정부인이 다 담당했는지 정부인은 무슨 돈으로 감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의 증인들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청문회. 청문회. 인사청문회. 아마 강신성 씨는 증인 신청하면 본인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단순한 사업자가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그렇죠. 그 정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등록을 또 했던 분인데 그때 1번 등록했을 때 김민석이 창당을 했을 때 그 당의 비례대표 무슨 민주당 아니야? 예, 그냥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 이름은 딱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 어떻게 되면 민주당이 있다가 연합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네. 민주당이 없어지니까 그를 거기에. 낚아채서 창당을 합니다. 그때 그 최초에 창당했던 대표가 바로 강신성 씨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 대표가 김민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굉장히 끈끈한 관계예요. 네. 그 김민석 그 의원의 역대 정치의 역사를 보면 이분이 학생 운동하다가 그 잡혀 들어갔잖아요. 반미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나오자마자 출마를 했고 낙선을 하자마자 그거 뭐 정확한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낙선을 하자마자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다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고 이제까지 오는 과정에서 희한한 게 이분이 민주당에만 쭉 있던 분이 아니라 탈당했다가 창당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탈당했다가 뭐 새정치 어디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탈당을 굉장히 자주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신뢰를 못하고 오랫동안 먼 길에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온 것인데 그 과정에서 창당을 또 했을 때 그때 강신성이라는 사람이 비례대표 굉장히 앞번호로 그 등록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국회의원 되지 못했고 어쨌든 그분도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면 충분히 본인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김현성 국무총리 후보자가 똑 부러지는 해명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24일, 25일 잡혀있는 청문회 전에 이 논란이 확산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효과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치명적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나토 정상회의도 가야 되는데 지지율이 한 5% 7% 올라서 한 65% 67% 됐겠지 생각했는데 와서 뭐 누구 때문이라고 이건 상당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명자 철회도 또 할 수 없는 지명 철회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광수에서 한 그릇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민감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아들의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이 아들이 이 이른바 국회에서 일종의 아빠 찬스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어떤 아들이 일반인 아들이 아마 제 아들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될 거예요. 통화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발의가 됐다라는 거. 그 공동 발의자의 김민석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 그런데 세미나도 이제 하고. 네. 박현택 의원은 그게 뭐가 문제냐. 부자가 뭐 좋은 학원 보내는 저는 이거는 부적절하죠.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고 저는 이제 세 번째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게 이른바 정아정이거든요. 네. 정아정빌이 됐죠. 정아중빌이 됐는데 밑에 이제 마지막에 빌라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는 아빠 찬스고 앞에 그 이제 정치자금 조금 전에 강모 씨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세 번째도 심상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 칭화대학의 석사학위를 받은 건데 김민석 후보자가 상당히 똑똑한 인물이면은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만 네. 이게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충분한 그 기간과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중국이에요. 네. 가뜩이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아들 이야기만 나와도 지금 뭐 머리가 지끈지끈할 수 있는데 기분 좋은 일도 있었죠. 결혼식을 했죠.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또 칭화대야. 그러면 이거 뭐냐? 시진핑이 졸업한 곳이 후진타오가 다 또 졸업한. 네. 이 칭화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슈가 또 불거져요. 중국에서 이걸 또 확인해 줘야 되는 사안일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털어내지 못하면 김문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게 여론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준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인준도 되겠죠. 네. 여대 야소니까. 근데 이 여론이 확 꺾여버리게 되면 사실 민주당이 주도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번 주 일요일 주말이 이렇게 좀 고비가 아닐까. 이걸 얼마나 잘 또 넘기느냐, 똑 부러지는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 역대를 보면 2002년에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는 위장 전입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줄줄이 뭐 장대환 총리 후보자 줄줄이해서 위장 전입으로 많이 낙마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억울한 케이스는 인사청문회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두부신 분이 김태호 총리 후보자였거든요. 근데 관저에서 일하는 분이 뭐 왜 계약직 공무원이 관저에서 청소를 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낙마했는데 사실 당연한 거 가지고 지금 낙마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김민석 후보자의 모든 문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스스로 낙마를 하던가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지명 철회 가능성도 좀 있다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G7의 성과가 없습니다. 그 G7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럼 성과가 뭐가 있죠 할 때 그 카메라를 성과 물어보지 말고 일단 김민석을 지명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 또 거기에 카메라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성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명확한 성과가 문서적인 성과가 없다 하면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냈는데 외교 참사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1박 3일 일정으로 타이트하게 이제 G7에 참가를 했는데 초청 국가 자격으로 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1박 3일이면 그 짧은 기간에 불가피하게 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성과라는 것을 네. 처음에 계획을 하고 갔다는 건데 그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짧은 회담을 목적으로 했을 겁니다. 자, 지금 거기서는요, 다자가 외교이기 때문에 양자 외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자 외교에서는 성과가 없어도 되는 그런 부담이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만나기로 하는 장면, 이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었다. 그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외교적인 용어로 pull asid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옆으로 빼서 따로 만나는 거, 그걸 pull aside. 왜 자동차 같은 거 경찰차가 앞차보고 옆으로 차 빼! 이러면 풀 오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도에서 외교관들이 외교적인 용어로 정식 회담 장소가 아닌 복도라든가 제3의 장소에서 한 10분 정도 서서 또는 앉아서 짧게 얘기한 거를 풀 어사이드 이제 회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라도 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만났었고, 자, 그거를 보고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야 되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이었었죠. 이시바 총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시바 총리 만났을 때 여기서도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냥 서로 외교를 재개하자, 서로 핑퐁 외교를 하자, 이 정도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고 정작 중요한 내용,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헤어졌다 그럽니다. 자, 그러려면 G7을 왜 갔죠? 그냥 이런 거 전화 통화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굳이 1박 3일에는
엄청난 빅 이벤트 비용을 들여서 한 번 뜰 때마다 그 4억 5억 듭니다. 1호 비행기가 뜰 때마다.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게 되면 이 외교 참사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문제 이걸 돌리기 위해서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김민석 후보의 어떤 리스크를 확인하는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헤쳐나갈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저는 나토도 좀 참석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나토가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김민석 후보 때문에 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져 있고 인사 참사라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걸 놔두고 나토? 이거 놔두고 나토 간다? 글쎄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다녀와서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죠. 네. 그러면 이걸 대통령실이든 민주당에서는 성과가 없었다고 얘기할까요? 성과 있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다자 외교의 모습을 드러낸 것만 해도 한국 외교의 복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예리하게 보는 게 뭐 이제 무조건 반대다, 무조건 까겠다 이러면 뭐 이제 한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냉철하게 보는 게 지금 오광수 물러났는데 김민석까지 한 번 더 물러난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이게 워낙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이거 정말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갉아먹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면 그때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지율이 저는 35%다. 지금 갤럽에서 이 논란이 포함 안 된 내용이 적합이 49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적합이 35라는 건 부적합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고민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금 이게 연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연결이 돼버려요. 아들 무슨 이야기 중국 이게 이런 이슈들 자체가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력을 다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할 텐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똑 부러지는 해명이 나와야 돼요. 아까 이준우 대변인이 더 이상 정말 이준우 대변인이 입틀막을 할 정도로 이거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자 한번 비춰주십시오. 한 번 더. 한 번 더. 20틀막. 한 번 더. 네네. 자 이런 상황이 될 정도면 몰라도 그 정도 해명이 아니라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부담이 돼도 밀고 나가겠다. 그 청문회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정해졌어요. 언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얘기했거든. 하나 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24, 25. 이건 여론이 좀 나빠지더라도 그냥 밀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뭐 이 시점에서는 임기 초반에는 주로 이제 자진 사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자진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 욕구, 정치적인 이 목표의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서울시장. 그렇죠. 서울시장이나 더 넘어서서 이제 서울시장이 성공적이면 대통령까지도 한번 꿈꿔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초돼 버리면 그 뒤에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김민석 후보자도 어떤 본인이 고초를 겪어도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강대규 우리 진행자가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일단은 공격조잖아요. 정말 스모킹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스모킹건은 아니야. 스모킹건은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감싸주기가 될 그렇죠. 정도의 지금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이 경악할 정도로 그 정도의 스모킹건이 있느냐. 이게 저는 제일 관건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후보가 스스로 물러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봅니다. 비슷한 이유인데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거를 돌파해서 만약에 국무총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또 회자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이미 한 번 다 나왔던 얘기야. 그게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대권 주자가 되고 대선 나왔었고 이번에 또 대선주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 논란 이슈 있는 것을 이미 한번 논란을 만들어버리고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식은 피자야. 그거 한번 했던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건 정치 공세라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방어를 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전술로 쓰기 위해서는 이번 국무총리에서 꼭 임명이 되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국무총리로 가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 방금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이거를 거둘 수 있을까? 이거는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있었던 여론조사 변화를 보면 됩니다. 그때 조국 사태를 임명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론조사가 49에서 50% 되는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쯤에서 이게 45%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임명 직후에는 42%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국 후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한 달 뒤에 사퇴를 하죠. 네, 최단기. 그때 최단기 사퇴 한 10일 됐는데 그때 사퇴했을 때 여론조사가 39에서 41%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11, 2% 떨어진 거죠. 이제 떨어지는 이런 선례를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심각하게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랑 달라. 지금 여론이라든가 또는 언론이라든가 또는 야당에서 제대로 공격 못하고 있어라고 하면 밀어붙이겠죠. 키는 결국 여론이 이재명 정권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배지 불패, 현직 불패라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또 지금 정권 초반기라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만약 취재를 하고 또 우리 뭐 각종 패널들이 정보를 모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야당 인사청문위원,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실에서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인사청문회 당일날 빵 터트리기 위해서 지금 뭐 의혹 제기가 약한 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조국 인사청문회나 이럴 때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뛰던 그러한 보좌진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도 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김민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썸네일에 있는 주제 검찰 하나 더 해체로 준비하겠는데 하나 더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 더 짧게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자, 혹시 기독교 혹시 그거 그 얘기 하시려고요? 그거 저도 오늘 제목 좀 봤는데 그렇죠. 네. 기독교는 아니시죠? 근데 종교 얘기여서 좀 안 근데 이거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11조를 하는데 정말 그럼 다른 얘기다. 제가 알고 있는 얘기가 다른 얘기. 정말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은요. 정말 충실하게 자기 소득의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을 정말 헌금만 한대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뭐랬냐면 자기가 헌금으로 교회에 2억을 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본인은 형이 김민웅이라고 이분도 목사예요. 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정말 충실하게 기독교 신자로서 양심적으로 본인 소득의 11조를 했다 그러면 본래 소득은 20억이란 얘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하다. 자기들은 이제 그분들은요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면 지옥 간 줄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독실한 분들은. 그래서 정확하게 11조를 했을 거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본래 소득은 한 20억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 20억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돈을 벌어서 20억이 온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받아서 20억이 온 건지 그것도 굉장히 의아하다. 이 부분도 한번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교자랄이니까 내가 교회를 잘 아는 사람. 교자랄. 이게 뭐냐면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김민석 관련해서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그 월급에 이제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11조도 있지만 특별 헌금이 있어요. 특별 헌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낼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재벌이 아니더라도 내 믿음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깊다 이러면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이나 내 자신을 내 살과 또 이 육신을 도려내듯이 이제 바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이제 2억 원인가 2억 원인데 여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럼 원소득이 얼마냐를 따져 묻기보다는 이 2억 원은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 빌린 돈을 갚아야 될 정도였다는데 그럼 이 헌금 낼 이 2억 원 돈 가지고 그걸 또 갚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이 2억 원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2억 원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궁금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도가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조직이 선거 때 참 중요해요.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헌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도 국회의원 선거는 있을 테니까요. 이게 일종의 그 교회의 어떤 이 선거와 연관된 부흥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선거에 좀 영향을 준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좀
찬찬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확인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세청에다가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며 어떤 교회에 얼마큼의 기부금 영수증을 뗐는지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2억이 사실이라면 2억을 어디서 얻었는지는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그 2억이 나중에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지. 평소에 헌금을 안 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헌금을 하잖아요. 이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도 좀 봐야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2억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년 동안 매월 뭐 1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이다 이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했다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하루아침에 5천만 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럼 이게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제보 받았던 얘기는 아니 이건 좀 약간 저희가 이제 많은 제보를 받을 때 인사청문회 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뭐냐면 하나 의혹 제기니까요. 예, 뭐 의혹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십거리 중에 하나가 할 수가 있는데 그 김민석 그 의원의 그 결혼식에 재혼 결혼식에 주례를 봤던 분이 목사님이 주례를 보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 글에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우리 교회 교단 교리는 재혼 가정을 주례를 쓰지 않는다 목사들이. 근데 왜 김민석 의원의 재혼 가정 결혼식에 그 목사님 성함까지 기재를 하면서 그냥 그 목사님을 약간 비판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정말 독실한 분들은 교회 교리를 엄청 믿잖아요. 예. 우리 교회 교리는 재혼 가정은 목사님이 주례를 안 보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례를 보셨죠? 근데 이 얘기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 올해 총과 작년인가 예전에 이미 게시판에 왔던 글인데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제가 아니 이거를 국회의원 총리직하고는 저는 무관하다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건데 이런저런 가십거리가 많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강대규 진행자가 제기한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데 중요합니까? 아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겠죠. 이거는 이제 재혼 가정에 대해서는 주례를 서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주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헌금이 2억. 그러니까 현금이 2억 원이니까 저는 2억 정도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보다는 이제 이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 또는 이 목사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 활동에는 어떤 관계 전혀 무관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들여다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히 선거라는 것은 경쟁자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경쟁자가 되는 국민의힘의 이 위원장이 있다면 지역 위원장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면에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방금 전에 강대규 진행자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난 선거에서 경쟁을 했던 국민의힘 후보자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공부를 쭉 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약간 고민점이더라고요. 뭐 장로회, 감리회, 뭐 성결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 이 재혼 가정에 대해서 목사가 주례를 할 수 있는 역량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재혼 가정에 있는 그러한 전도사분을 목사로 안수할 수 있냐. 요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전도사가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했어요. 이게 목사가 가능하냐도 교리상 여러 가지를 지금 확립하고 있더라고요. 뭐 유책 사유가 본인에게 없으면 목사로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신도긴 하지만 교회 성도긴 하지만 교회 교리를 정확히 모르는데 요즘 재혼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회와 시대는 계속 움직이고 변합니다. 여러분 혹시 콘클라베 보셨나요? 콘클럽의 결론은 충격적이죠. 안 봤죠? 여러분 보신 분 아마 계시 마실 건데 영화 콘클럽에 그 보시면 결말이 충격적입니다. 그게 굉장히 시대의 변화상을 담고 있는 유연한 이제 종교인들의 어떤 그 유연함 이런 걸 또 보여주는 얘기도 한데 정말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종교의 교리도 관례가 이어져 오다가 어느 순간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봅니다. 이제 한 15분 남았으니까 썸네일 얘기 검찰하고